사막의 열풍처럼 거칠고 메마른 바람이 제707 특수임무대대의 훈련장을 휘감았다. 회색 먼지가 섞인 공기는 화약 냄새와 갓 다궈진 강철의 비릿한 향을 머금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칼날이라 불리는 최정예 요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장소였다. 모든 것이 강하고 빠르고 정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 그 세계의 중심에 강태식 대위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중대를 호령하는 사자처럼 보이고 싶어 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 과장된 몸짓, 그리고 부하들을 향한 경멸이 섞인 시선은 그의 권위를 세우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 달린 대위 계급장은 그의 능력보다는 그의 오만함을 더 잘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특히나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이물질을 용납하지 못했다. 한 달 전 중대에 새로 부임한 안유진 중위가 바로 그 이물질이었다. 안유진은 훈련장의 소음 속에서 고요한 섬과 같았다. 다른 대원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장비를 정비할 때도 그녀는 침착하고 정밀한 손놀림으로 자신의 K2C1 소총을 분해하고 결합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일만 반복해 온 장인처럼 모든 과정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녀의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눈은 그녀를 주변의 남성적인 분위기에 완벽하게 녹아들게 만드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더욱 돋보이게 했다. 강태식은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계집애, 그는 속으로 그렇게 불렀다. 국방부의 보여주기식 정책 때문에 이런 곳까지 흘러들어온 장식품. 그는 유진이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했다. 그에게 여군은 그저 골칫거리거나 혹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좋은 먹잇감일 뿐이었다. 오늘의 훈련은 가상 적진 침투 및 요인 암살 시뮬레이션이었다. 중대원 전원이 작전 브리핑 룸에 모였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디지털 샌드 테이블 위로 목표 건물의 3차원 지도가 떠올랐다. 강태식은 의기양양하게 지휘봉을 휘두르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알파팀은 12시 방향 정문으로 양공을 실시한다. 적의 주의를 끄는 동안 브라보팀인 내가 직접 이끄는 주력 부대가 3시 방향의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침투한다. 목표 지점은 3층의 VIP 라운지. 신속하게 목표를 제거하고 옥상 헬리패드를 통해 퇴출한다. 간단하고 확실한 작전이다. 질문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브리핑 룸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대부분의 중대원들은 강 대위의 계획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단연간의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위님,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 안유진 중위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샌드 테이블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했다. 계획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지휘봉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뭐라고 했나 안중위. 3시 방향 환기구는 적의 기만 경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분석을 이어갔다. 해당 건물의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 그 환기구는 내부 감시 시스템과 직결되어 있으며 폭이 좁아 전술적 이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습니다. 오히려 적에게 우리의 위치를 광고하는 셈이 될 겁니다. 또한 VIP 라운지로 이어지는 복도는 단 하나뿐입니다. 만약 적이 그곳에 교차 사격 지점을 설정해 놓았다면 브라보팀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됩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논리 정연했다. 브리핑 룸에 있던 다른 베테랑 부사관들의 얼굴에 미묘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 역시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위험 요소를 안유진은 정확하게 언어로 짚어낸 것이었다. 강태식의 얼굴은 이제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일가의 중위, 그것도 여군에게 자신의 작전이 전면적으로 부정당한 것이다.
그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래서 육사 수석 졸업생 나셨네. 그럼 대안은 있나? 그는 비꼬는 투로 물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디지털 펜을 들어 샌드 테이블 위에 새로운 경로를 그렸다. 오히려 양공인 알파팀이 주력이 되어야 합니다. 정문 돌파와 동시에 건물 지하에 위치한 전력 공급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내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적의 시야와 통신이 마비된 그 짧은 시간 동안 소수의 침투조가 9시 방향의 폐기물 처리 통로를 통해 진입합니다. 그곳은 감시 시스템의 유일한 사각지대입니다. 목표 제거 후에는 적의 퇴각로로 예상되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적의 허를 찌르는 역발상입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강태식의 계획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단순한 망치였다면 유진의 계획은 적의 심장을 파고드는 예리한 비수였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강태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유진의 계획을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 중대의 대위였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알겠다, 중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충분히 참고할 만한 의견이군. 하지만 최종 결정은 지휘관인 내가 한다. 작전은 원한대로 진행한다. 이상. 그는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끝내버리고 획 돌아서서 룸을 나가버렸다. 남겨진 중대원들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몇몇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또 몇몇은 거봐 그럴 줄 알았지 하는 눈빛으로 유진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디지털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도 억울함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호수 같은 눈으로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강태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으르렁거렸다. 감히 저 계집애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의 눈에 안유진은 더 이상 단순한 이물질이 아니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반드시 꺾어버려야 할 눈엣가시였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안유진의 인사기록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족관계란에 적힌부 안진표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이름일 뿐이었다. 안유진 중이 좋아.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이 지옥에서 네가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울면서 기어나가게 될지.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기록 카드를 서랍에 던져 넣었다. 창밖에서는 훈련장의 강철 구조물들이 어둠 속에서 차가운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용한 호수 아래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 오만한 대위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한 명의 여군 장교가 있었다. 브리핑 룸에서의 충돌 이후 강태식 대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포성 없는 전쟁이었고 피를 흘리지 않는 전투였지만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이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안유진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첫 번째 가시는 완전 군장 행군에서 시작되었다. 40km, 야간 산악 행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달빛과 자신의 숨소리에 의지해 나아가야 하는 극한의 훈련이었다. 강태식은 훈련 직전 교묘하게 임무를 재분배했다. 안중희는 중대 통신을 책임져야 하니 PRC-999K 무정이 2대와 예비 배터리 팩 전체를 휴대하도록. 유사시 중대 전체의 생명이 안중희 어깨에 달린 셈이야. 알겠나? 그것은 명령의 형식을 띤 명백한 학대였다. 기본 군장 무게에 20kg이 넘는 추가 군장이 더해졌다. 건장한 남성 대원도 비틀거릴 만한 무게였다. 중대원들은 침묵 속에서 시선을 교환했다. 모두가 강대위의 비열한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유진은 말없이 추가 군장을 받아 자신의 군장에 결합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 위로 거대한 산이 하나 더 얹히는 듯했다. 행군이 시작되자 강태식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그는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기를 울면서 포기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유진은 걷고 또 걸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폐는 터질 듯이 아팠고 어깨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기계처럼 묵묵히 나아갔다. 오히려 행군 중반 다리에 쥐가 나 뒤처지는 한 병사를 발견하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의 군장 일부를 자신의 군장 위에 추가로 얹기까지 했다. 그 광경을 본 강태식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그의 두 번째 가시는 사격 훈련장에서 날아들었다. 그는 전 중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진을 호명했다. 안중귀, 육사 수석 졸업생의 사격 실력이 어떤지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군. 특별히 자네를 위해 새로운 코스를 준비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다. 25m 속사 50m 이동사격, 100m 장애물 사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m 저격까지. 각 단계별로 주어지는 시간은 극도로 짧았고 표적은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명백한 망신주기였다. 유진은 말없이 사선에 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K2C1 소총을 어깨에 견착했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했다. 오직 그녀와 총 그리고 표적만이 존재했다. 사격 개시. 강태식의 외침과 함께 훈련장은 규칙적인 총성으로 가득 찼다. 탕, 탕, 탕. 그녀의 사격은 마치 메트로놈처럼 일정한 강역을 유지했다.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그녀의 몸은 총과 하나가 된 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다음 표적을 향했다. 마지막 200m 표적을 향해 격발했을 때 훈련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관제탑의 스피커에서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200m 표적 명중, 모든 표적 중앙의 명중, 소요시간 1분 12초 중대 신기록. 중대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태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유진의 실력을 폄하할 단 한마디의 말도 찾지 못한 채 다음 훈련 준비해 라는 말만 툭 던지고 자리를 피했다. 강태식의 압박은 훈련장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식당에서 휴게실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유진을 무시했고 그의 눈치를 보는 부하들도 자연스럽게 그녀를 피했다. 유진은 언제나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체력 단련실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독을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항변보다도 강한 무언의 저항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중대의 행정보급관인 박원사였다. 30년간 군에 몸담은 그는 수많은 지휘관과 부하들을 봐왔다. 그의 눈에 강태식은 그저 속좁고 능력 없는 장교일 뿐이었고 안유진은 그가 지금껏 본 군인 중 가장 단단한 군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박원사는 체력 단련실에서 홀로 턱걸이를 하고 있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중위님, 잠시 쉬엄쉬엄 하십시오. 그러다 몸 상합니다. 유진은 마지막 턱걸이를 마치고 바닥으로 내려와 숨을 골랐다. 괜찮습니다, 원사님. 대단하십니다. 박 원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웬만한 남자들도 중위님처럼은 못합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힘든 점은 없으십니까? 강 대위님 일 말입니다. 유진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박 원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평온했다. 군인은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 원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젊은 장교는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강태식의 광기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의 괴롭힘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까지 몰아붙여 어떻게든 실수를 유발시키려 했다. 그 청점은 근접전투 훈련 식기호비이었다. 낡은 건물 내부를 소탕하는 훈련으로 실제 전투와 가장 유사한 극도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훈련이었다. 강태식은 이번에도 유진에게 가장 위험한 임무인 포인트맨, 즉 선두에서 가장 먼저 진입하는 역할을 맡겼다. 적의 첫 총알을 맞을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였다. 안중이 네가 선두다. 내 판단 하나에 팀원들 목숨이 달렸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 그의 말에는 악의가 뚝뚝 묻어났다. 유진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고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다. 문이 폭파되고 그녀는 한 줄기 연기처럼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좌측 클리어, 우측 클리어. 그녀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미리 짜인 각본처럼 그녀는 건물의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팀원들은 그저 그녀의 등에 그려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었다. 복도방 계단.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사살 판정을 받은 가상의 적들만이 쓰러져 있었다. 훈련이 끝났을 때 기록은 3분 45초. 기존의 중대 최고 기록을 1분이나 단축한 경이로운 결과였다. 강태식은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유진이 겁에 질려 머뭇거리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모니터 속의 그녀는 냉혹한 전쟁 기계 그 자체였다. 그녀를 부러뜨리려는 그의 모든 시도는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군인인지를 증명하는 결과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모니터 화면에 클로즈업된 유진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식은 깨달았다. 단순한 괴롭힘으로는 저 여자를 절대 꺾을 수 없다. 더 크고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녀의 군 생활 자체를 끝장내 버릴 완벽한 함정. 그의 머릿속에서 추악하고 뒤틀린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맹목적인 증오와 파괴욕만이 이글거렸다. 안유진을 향한 강태식의 증오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그의 이성을 태워버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고 군복을 벗기고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내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기로 결심했다. 그가 설계한 함정은 교활하고 치명적이었다. 계획은 야간 독도법 훈련을 겸한 장거리 침투 훈련 중에 실행되었다. 달빛조차 없는 삭막한 밤 중대는 각 팀으로 나뉘어 지도와 나침반에만 의지해 지정된 목표 지점까지 은밀하게 이동해야 했다. 강태식은 훈련 시작 직전 모든 팀장들을 소집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하드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오늘 훈련의 핵심 장비다. 그가 케이스를 열자 안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장비가 들어 있었다. 암호화 위성 송신기 타이거 X. 군사 1급 비밀로 분류되는 최첨단 통신 장비로 이것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군사 위성을 통해 사령부와 직접 통신할 수 있었다. 만약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군 통신망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물건이었다. 강태식은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경멸 대신 기이한 신뢰감이 서려 있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타이거 X를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다. 안중희 자네 팀이 맡아주었으면 한다. 육사 수석다운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주변의 다른 장교들은 강 대위가 드디어 안중희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진은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차가운 악의를 읽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덫이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타이거 X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술조끼 가장 안쪽 가장 안전한 특수 파우치에 그것을 넣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쇳조각이 맞물리는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훈련이 시작되고 유진이 이끄는 찰리팀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독도법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단 경로를 따라 소리 없이 이동했다. 유진은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10분에 한 번씩 파우치를 만져보며 타이거 X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문제는 훈련 중반 가장 험준한 계곡을 통과할 때 발생했다. 갑자기 사방에서 공포탄이 불을 뿜고 모의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강태식이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예고 없이 투입한 가상 대항군이었다. 매복이다 전원 상해하여 대응하라. 유진은 즉시 소리쳤다.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엄폐물을 찾고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그 혼란의 와중에 유진의 바로 옆에서 달리던 초의 중위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초의 중위. 유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발목을 접질린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전술적 판단을 내려야 했다. 부상당한 동료를 부축하고 대항군의 화망을 뚫고 나아가야 했다. 그녀는 초의 중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바로 그때였다.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던 초의 중위가 균형을 잃은 척하며 그녀의 몸 쪽으로 크게 비틀거렸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손이 유진의 전술조끼, 파우치 근처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순식간이었고 혼란스러운 전투 상황 속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유진조차 그저 부상자를 부축하다 생긴 자연스러운 접촉이라고 생각했다. 치열한 교전 끝에 대항군을 따돌린 찰리팀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모든 팀이 집결하고 강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훈련 종료를 선언했다. 다들 수고했다. 이제 장비 반납하고 부대로 복귀한다. 중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장비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유진 역시 전술 조끼를 벗어 장비를 점검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타이거 X를 넣어두었던 파우치가 텅 비어 있었다. 이중 잠금 장치는 멀쩡하게 잠겨 있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자신의 군장과 조끼의 모든 주머니를 뒤졌다. 하지만 장비는 어디에도 없었다. 보고 장비 관리 담당 하사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타이거 X가 없습니다. 안유진 중위님, 팀에서 반납이 안 됐습니다. 순간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강태식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연극을 하고 있었다. 안중이 어떻게 된 건가? 장비는 어디 있지? 분명히 파우치 안에 있었습니다. 이동 중 계속 확인했습니다. 유진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없지 않나? 강태식이 포효했다. 내 목숨보다 소중히 다루라고 했을 텐데. 그때 옆에 있던 초의 중위가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대위님, 아까 교전 중에 안 중위님이 좀 격하게 움직이시긴 했습니다. 제가 부상당했을 때 부축해 주시다가 파우치가 어디에 걸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계산된 거짓말이었다. 유진의 헌신적인 행동을 오히려 그녀의 과실로 둔갑시키는 악랄한 증언이었다. 유진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초의 중위의 부상, 그 어색했던 신체 접촉.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던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진이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강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그럼 이 중요한 장비가 제 발로 걸어서 사라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건 단순한 장비 분실이 아니야. 군사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는 즉시 위성 전화로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훈련은 중단되었고 전 중대원에게 수색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미 사라진 장비가 나올 리 없었다. 몇 시간 후 부대로 복귀한 유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시선의 헌병들이었다. 대대장과 주임원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한 헌병 장교가 유진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안유진 중위, 군사 1급 비밀 장비 분실 혐의로 모든 직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헌병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내 BOQ에서 대기하도록. 이것은 명령이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그녀가 헌병들을 따라 막사를 나설 때 저 멀리 서 있는 강태식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 그 미소는 게임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증거도 증인도 없었다. 오직 책임자로 지정된 자신과 사라진 장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꼼짝없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불명예의 전역을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군사재판에 회부될 운명에 처했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가며 유진은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무력감 아래 더 차갑고 더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안유진이 배속된 장교 숙소 BOQ의 방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 채 그녀는 오직 헌병대의 조사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다. 밖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훈련 소리, 군화 소리, 구령 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군대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희미하게 일깨워줄 뿐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최중위와 강태식의 또 다른 신복인 황진수 하사가 서 있었다. 안중위님, 헌병대에서 현장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장비를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최중위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순간적으로 의심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하지만 군용 지프는 훈련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차는 점점 더 깊고 외진 산길로 접어들었다. 포장도로는 비포장도로로 바뀌었고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이 세상을 삼키고 있었다. 유진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이것은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었다. 차량이 멈춘 곳은 바람소리만 휑하게 부는 절벽 위였다. 깎아지른 듯한 암벽 아래로는 수백 미터 아래의 계곡이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곳에는 강태식 대위가 팔짱을 낀 채 마치 지옥의 심판자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으나 안중위. 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공식적인 조사는 너무 답답해서 말이야. 우리끼리 좀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까 해서 불렀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유진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폈다. 최중위와 황하사가 그녀의 양옆을 막아섰다. 퇴로는 없었다. 무쇠운 짓입니까, 대위님?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유진은 차갑게 말했다. 불법, 강태식은 배를 잡고 웃었다. 군사 기밀을 적에게 팔아먹으려 한년이 불법을 논하나 나는 지금 지휘관으로서 군의 기강을 바로 쓰려는 것뿐이다. 자, 좋게 말할 때 불어라. 타이거 X는 어디에 숨겼지? 누구와 접선하기로 했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직도 뻣뻣하게 구는군. 강태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좋아? 내 그 잘난 자존심을 내가 직접 부숴주지. 그는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최중위와 황, 하사가 달려들어 유진의 팔을 붙잡았다. 유진은 저항했다. 그녀는 특수부대 장교였다. 비록 2명의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녀는 바닥에 제압당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전투복 상의가 거칠게 뜯어져 나갔다. 그들은 거친 밧줄로 그녀의 손목을 등 뒤로 묶었다.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3명의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차가운 경멸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태식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마주치게 했다. 이 눈빛 마음에 안 드는군. 곧 울면서 빌게 될 거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장비는 어디 있나? 유진은 대답 대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 미친년이. 강태식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악마처럼 포효하며 유진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녀를 질질 끌고 절벽 가장자리로 향했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내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확인해주지. 그는 유진의 몸에 묶인 밧줄의 다른 쪽 끝을 절벽 위에 튼튼한 소나무에 묶었다. 그리고 그는 유진의 귓가에 악독하게 속삭였다. 말하에 니년 애비가 뭔데 이따위로 뻣뻣하게 구는 거냐? 그 질문은 그의 오만함의 정점이었다. 그는 그녀가 아무런 배경도 없는 힘없는 여자이기에 이렇게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끔찍한 실수를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저지르고 있었다. 그 말을 끝으로 강태식은 유진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짧은 비명과 함께 유진의 몸이 허공으로 던져졌다. 잠시 후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녀의 몸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세상은 온통 바람소리와 어둠뿐이었다. 수백 미터 아래의 어둠은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밧줄이 어깨를 파고드는 고통과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아찔한 감각이 그녀를 덮쳤다. 살과 뼈가 분리되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공포의 정점에서 유진의 머릿속은 역설적으로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지독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 분노는 그녀의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벼렸다. 그녀는 기억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제압하던 황하사의 왼쪽 손목에 있던 독수리 문신, 비열하게 자신을 속이던 최중위에 떨리는 눈동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년 애비가 뭔데? 라고 외치던 강태식의 추악한 얼굴. 모든 것이 그녀의 뇌리에 화인처럼 새겨졌다. 이것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의 문제였다. 그들은 선을 넘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 모든 것을 짓밟았다. 그렇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가장 혹독하고 가장 철저하며 가장 파멸적인 방식으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절벽 위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밧줄이 서서히 끌어올려졌다. 다시 절벽 위로 끌려 올라온 유진은 녹초가 되어 바닥에 쓰러졌다. 강태식은 그런 그녀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이제 좀 솔직해질 마음이 생겼나?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지. 이건 맛보기에 불과해. 군사재판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감히 날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알게 될 테니.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그들은 유진의 몸에 묶인 밧줄을 그대로 둔 채 자신들의 채 올라탔다. 그들은 그녀가 이 깊은 산속 절벽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진 채 절망 속에서 밤을 지새우게 될 것이라고.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절벽 위에는 유진과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서서히 뜨였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공포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보다 차갑고 심연보다 깊은 결심만이 서려 있었다.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그녀를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살아남을 이유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심판의 이유를. 어둠과 바람만이 존재하는 절벽 위에 안유진은 한참 동안 버려져 있었다. 강태식 일당이 사라진 후 지독한 고요함이 그녀를 덮쳤다. 손목을 올가맨 밧줄의 거친 감촉과 온몸을 짓누르는 타박상이 그녀가 겪은 일이 현실임을 상기시켰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 속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어둠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탈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유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통이 전신을 꿰뚫었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는 묶인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돌 조각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몸을 비틀어등 뒤로 묶인 밧줄을 그 돌 조각에 대고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더딘 과정이었다. 밧줄이 피부를 파고들어 손목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어야 한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팽팽하던 밧줄의 올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희망이 보이자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마침내 거친 섬유 다발이 모두 끊어지고 그녀의 두 손이 자유로워졌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해 방향을 가늠했다. 북극성. 그것은 그녀가 육사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운 생존의 기본이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그녀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칠흑 같은 산길을 걷고 또 걸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뾰족한 나뭇가지에 긁히면서도 그녀는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강태식의 얼굴과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동이 트기 직전 마침내 그녀는 부대의 철책선에 도달했다. 그녀는 정문을 택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 꼴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순간 강태식에게 방역의 빌미를 주게 될 터였다. 그는 그녀가 탈영했다고 주장할 것이 뻔했다. 유진은 특수부대 요원의 본능으로 가장 경계가 허술한 지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짐승처럼 소리 없이 철책을 넘었다. 순찰하는 경계병의 시야를 피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그녀는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작전처럼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자신의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군복은 갈갈이 찢어진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입술은 터지고 뺨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엉망인 몰골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차가운 물로 상처를 닦아냈다. 이것은 치욕의 흔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명백한 증거였다.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른 그녀는 방 안에 낡은 침대 매트리스 밑으로 손을 넣었다. 그곳에는 비닐에 쌓인 작은 위성 전화기가 숨겨져 있었다. 입대 전 아버지가 그녀에게 건네주며 말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로 필요할 때 단 한 번만 사용해라. 유진은 전화기에 전원을 켰다. 그리고 오랫동안 외워온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은 길지 않았다. 곧이어 수화기 너머에서 깊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지극히 절제된 목소리였다. 접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만으로도 상대방은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쌍왕. 짧은 한마디였다. 유진은 군더더기 없이 마치 작전 보고를 하듯 입을 열었다. 보고합니다. 제707 특임대대 강태식 대위, 그리고 최민준 중위 황진수 하사, 이상 3명에게 불법 감금 및 폭행 살인 미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나열했다. 자신을 절벽에 매달았던 장소의 대략적인 좌표 그들이 했던 말, 그리고 자신이 입은 부상까지. 그녀의 보고는 냉철하고 정확했다. 치트.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더욱 깊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폭풍 전에 고요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분노가 압축되고 응축되는 소리였다. 유진은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을 던졌다. 강태식 대위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니년 애비가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변했다.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잠시 후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가워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현재 위치는 부대 내 숙소입니다. 알라스타.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부터 어떤 행동도 하지 마라. 누구와도 접촉하지 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대기해라.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한다. 알겠습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유진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지막 보고를 마친 순간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온몸의 상처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거대한 톱니바퀴에 작은 돌멩이를 던져 넣었다. 이제 그 톱니바퀴는 역회전하기 시작할 것이다. 강태식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힘으로 그와 그의 세계를 갈아버릴 것이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여명인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안유진의 전화가 끊어진 후 이틀 동안 부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온했다.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군화 소리와 함성은 여전히 막사 사이를 메웠다. 강태식 대위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안유진이 헌병대 조사실을 들락거리며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라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끝이었다. 그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셋째 날 아침이었다. 부대 정문으로 국방부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다. 평소라면 대대장급 의전이 필요한 차량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군복이 아닌 딱딱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제3군단 사령부 직속 특별회계 감사팀이라고 소개했다. 대대장은 당황했지만 군단 사령부에서 직접 나온 감사팀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감사팀은 막사 한편의 회의실을 통째로 징발하더니 부대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정 및 보급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 유류 사용 내역 훈련 장비 구매 목록, 부식 및 피복 지급 현황, 심지어 병사들의 외박 비용 정산서까지. 그들의 감사는 집요하고 철저했다. 강태식은 이 상황이 못마땅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별일 아니야.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중위에게 말했다. 그냥 높으신 양반들이 책상에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 버리는 생쇼겠지. 며칠 먼지 좀 털다가 돌아갈 거야. 그는 이번 감사가 안유진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 두 사건은 연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감사팀은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칼날은 점점 더 깊숙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부대 물품 창고의 실사재고 조사를 실시했고 서류상의 수치와 실제 물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교묘하게 물자를 빼돌린 흔적이었다. 강태식의 이마에 처음으로 식은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부대 유류나 낡은 훈련 장비를 고물상에 팔아넘기고 서류를 조작해 챙겼던 푼돈들이 그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틀 뒤에는 또 다른 팀이 부대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군단 감찰부 소속 장교들이었다. 회계 감사가 부대의 돈을 겨냥했다면 감찰은 부대의 사람을 겨냥했다. 그들은 부대 내 부조리 및 인권 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및 개별 면담이라는 명목 아래 전 중대원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시작했다. 면담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지휘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입할 수 없었다. 부대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그동안 강태식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에 침묵해야 했던 병사들과 부사관들에게 익명의 탈출구가 생긴 것이다. 특히 박 원사는 감찰 장교와의 면담실에 들어간 후 1시간이 넘어서야 나왔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강태식은 미친 듯이 불안해졌다. 그는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조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중대원들을 불러 모아 윽박지르고 회유하며 입단속을 시키려 했지만 병사들은 그의 눈을 피할 뿐이었다. 군단 사령부에서 직접 나온 감찰 장교의 비밀 보장 약속은 일가의 대위의 협박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그의 통제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강태식은 사단 본부에 근무하는 동기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야, 태식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군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 군단장님이 직접 지시한 특별 감찰이래. 감찰팀이 니네 부대에서 올린 보고서를 봤는데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 온갖 비리란 비리는 다 터져 나오고 있다고.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군단장 직속 라인에서 직접 움직이는 거라고 누구한테 잘못 보인 거라도 있어. 강태식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군단장 직속. 그 단어가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제7계공 7특임 때 되는 사단 소속이었고 사단은 군단 예하 부대였다. 군단장이 일가의 대위 한 명을 조준해서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치적인 라이벌인 다른 장군을 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세상에서 군단장은 하늘과 같은 존재였고 자신은 땅바닥의 개미 같은 존재였다.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점도 없었다. 그날 밤 강태식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감사팀과 감찰팀에 제출해야 할 소명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뒤적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자신이 조준하고 있는 사냥감이 사실은 거대한 사자의 새끼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니년 애비가 뭔데? 라고 모욕했던 그 질문의 대답이 바로 지금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하늘 같은 존재라는 것을 창밖으로 헌병대의 순찰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커튼을 치며 몸을 숨겼다.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던 부대는 이제 그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파도는 점점 더 거세게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3군단 사령부의 가장 높은 층, 군단 장실은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성체였다.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잘 정비된 연병장과 막사들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창가에 서 있는 거구의 사내는 이 거대한 군사 조직의 심장이자 두뇌인 안진표 중장이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은 그가 걸어온 군인으로서의 삶의 무게와 영광을 동시에 상징했다. 그의 얼굴은 잘 깎아놓은 화강감처럼 단단하고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의 집무실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난 며칠간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좌표, 그의 딸이 매달려 있던 그 절벽만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군단장님.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인 이강석 대령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 2개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특별회계 감사팀의 중간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감찰부의 면담 기록 요약본이었다. 그는 안진표 중장의 30년 직위 부관이자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지금 얼마나 깊은 분노의 심연 속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읽어보게. 안진표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강석 대령은 집무실 중앙의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건조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특별 회계 감사 결과 강태식 대위가 지휘하는 중대에서 지난 3년간 약 8천만 원 상당의 유류 및 군수 물자 횡령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폐기 처리해야 할 장비를 민간 고물상에 팔아넘기고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부대 피복 및 부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보고가 이어질수록 강태식의 비리는 끝없이 드러났다. 하지만 안진표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에게 있어 돈 문제는 가장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했다. 이강석 대령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음 서류처를 열었다. 현 감찰부 면담 기록입니다. 중대원 절대다수가 강 대위의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 부당한 지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몇몇 사병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원 수리를 제출했으나 대대장선에서 반려되거나 무마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안진표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대대장선에서 무마? 그가 찾던 연결고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강석 대령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했다. 박진성 원사의 증언입니다. 안유진 중위님이 부임한 이후 강대위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임무를 부여하며 괴롭혔다는 구체적인 정황 진술이 있었습니다. 또한 타이거 X 분실 사건, 당일 훈련 계획에 없던 가상 대항군을 투입한 것이 강대위의 독단적인 지시였으며 이는 명백한 안전규정 위반이라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안진표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강석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감정이 거세된 텅 빈 심연과 같았다. 그게 다인가? 아닙니다, 군단장님. 이강석 대령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최민준 중위의 자백입니다. 감찰부의 집요한 압박과 회유에 무너진 최 중위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강 대위의 지시를 받고 타이거 X를 몰래 빼돌렸으며 그 대가로 다음 진급 심사에서 추천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또한 유진을 절벽으로 유인하고 폭행하는 데 가담했던 사실까지 모두 자백했다. 황진수 하사도 동일한 내용으로 자백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강태식 대위의 단독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끝났다. 집무실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안진표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어 번 가볍게 두드렸다. 그 작은 소리가 집무실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강태식!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놈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이강석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자의 확인이었기 때문이다. 대대장은 뭘 했지? 그 밑에 주임원사는 사단의 감찰부는 지난 3년간 이 모든 비리가 벌어지는 동안 그들은 모두 눈뜬장님이었단 말인가. 안진표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이강석 대령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비리장교 한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군단장이 거대한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대령, 제 군단장님, 제 생각은 어떤가? 강태식 대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저렇게까지 아나무인으로 날뛸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비호하거나 묵인해주는 상급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의 썩은 사과가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올해온 말이야. 안진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집무실 한쪽에 걸린 거대한 군 편제표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잠시 동안 제707 특임대대가 속한 사단 조직도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붉은색 마커를 들어 강태식 대위의 이름 위에 X자를 그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펜은 강태식의 직속 상관인 대대장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그 대대장의 동기이자 사단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하는 연대장에게로. 그의 펜이 움직일 때마다 보이지 않던 부패의 거미줄이 붉은 선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육사 동기 같은 지역 출신 과거 근무지의 인연.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봐주고 끌어주었는지 안진표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이 대령, 지금부터 내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하게.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야전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첫째, 헌병대 특별수사팀을 꾸린다. 군단 검찰부의 최정예 인력으로 구성해라. 수사 지휘는 자네가 직접 맡는다. 둘째, 강태식, 최민준, 황진수는
오늘 밤 내로 직위해제하고 긴급 체포한다. 죄목은 초병살해 미수직권 남용 군용물 절도다. 셋째, 내가 방금 표시한 자들. 전원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추가로 실시한다. 통신기록 금융계좌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라.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그들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내. 넷째,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외부로 정보가 한 글자라도 새어나간다면 관련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 전쟁 선포에 가까웠다. 부패한 내부의 적을 향한 무자비한 선멸전. 이강석 대령은 허리를 굽혀 경례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 그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안진표가 그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이 대령. 내 딸 아이가 니년 애비가 뭔데? 라는 질문을 들었다고 하더군. 안진표는 여전히 편제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의 균열이 느껴졌다. 그것은 슬픔도 연민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였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직접 해주려 하네. 아주 명확하고 다시는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강석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뒤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홀로 남은 안진표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들어 올렸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유진이 육사 제복을 입고 찍은 임관식 사진이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액자를 부드럽게 쓸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잠시 아버지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내 그 눈빛은 다시 냉혹한 지휘관의 것으로 변했다. 그는 액자를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철권이 굳게 쥐어졌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안진표 중장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그날 밤 제707 특임대대의 위병소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둠을 뚫고 들어온 것은 군단 헌병대 소속의 검은색 지프 5대였다. 차량들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전조와 같았다. 차량에서 내린 것은 일반 헌병들이 아니었다. 방탄 헬멧과 전술조끼로 중무장한 군단 특별수사팀 특수임 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검은색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K1A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속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팀을 이끄는 것은 이강석 대령이었다. 그는 평소에 온화한 비서실장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군단장의 분노를 대리 집행하는 냉혹한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부대 당직사령에게 군단장 직인이 찍힌 영장을 내밀었다. 지금부터 이 부대 전체를 통제한다. 누구도 허락 없이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모든 통신을 금지한다. 당직사령은 영장에 찍힌 선명한 별 3개짜리 직인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감히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허수아비처럼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특수임 대원들은 3개 조로 나뉘어 막사로 향했다. 그들의 군화 소리가 조용한 복도를 공포의 메아리처럼 울렸다. 첫 번째 목표는 황진수 하사의 내무반이었다. 잠에 취해 있던 황 하사는 자신을 둘러싼 복면의 사내들을 보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제압당했다. 두 번째 목표는 최민준 중위의 독신장교 숙소였다. 최 중위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 대원들을 보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빈약한 저항은 단 몇 초 만에 끝나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 강태식 대위의 숙소문 앞에 이강석 대령이 직접 섰다. 강태식 대위 문 열어.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이 대령은 손짓했다. 거구의 대원 하나가 휴대용 파성추 바테링 람로 문고리를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져 나갔다. 강태식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다. 그는 속옷 차림으로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이강석 대령이 그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품 안에서 차갑게 접힌 종이를 꺼내 강태식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다. 군단장 명령이다.
강태식 대위 자네를 초병살해, 미수직권 남용 군용물 절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자네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뭐라고 살해 미수, 말도 안 돼. 이건 모함이야. 강태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팔에 채워지는 차가운 수갑의 감촉은 끔찍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그날 밤 3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복면을 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부대의 모든 군인들에게 깊은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수많은 창문 뒤에서 숨죽인 눈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절대 권력 강태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군단 헌병대 지하에 위치한 취조실은 차갑고 건조했다. 강태식은 쇠로 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금 전까지의 광기 어린 분노 대신 계산적인 침묵을 선택했다. 그는 이것이 누군가의 정치적인 음모이며 자신은 그 희생양이라고 믿었다. 변호사를 부르고 인맥을 동원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앞에 앉은 것은 이강석 대령이었다. 강태식 대위, 모든 것을 자백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을 거다. 나는 자백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표적 수사입니다. 강태식은 뻔뻔하게 대답했다. 이강석 대령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수사관은 두툼한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아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지. 첫 번째 증거는 그의 계좌 내역이었다. 정체불명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기록 고물상 주인과의 통화 녹취록. 두 번째 증거는 중대원들의 진술서였다. 그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에 대한 수십 장의 증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강태식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지만 그는 여전히 버텼다. 겨우 이런 걸로 나를 엮을 수 있을 것 같나? 이강석 대령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하는 최민준 중위의 영상이었다. 계획, 강대위님이 시켰습니다. 타이거 X를 훔쳐서 숨기라고. 나중에 진급시켜주겠다고. 절벽에서 안중이를 밀어버린 것도 강대위님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취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강태식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넘어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이강석 대령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말해보시지 강대위. 자네를 비호해준 윗선이 누군가 자네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는 믿기 힘들군. 강태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 그의 자신감,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수사는 강태식에서 멈추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의 칼날은 그가 속한 부대의 대대장과 사단의 인사 라인까지 겨누기 시작했다. 그동안 강태식의 비리를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하며 이권을 챙겼던 자들이 하나둘씩 수사선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군단 전체에 퍼져 있던 부패의 거미줄이 안유진이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으로 인해 통째로 찢겨 나가고 있었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사상 초유의 강도 높은 수사. 군단장이 직접 진노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얼마 전 부임했다가 호련히 사라진 한 명의 여군 중위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 여군 장교가 누구이기에 군단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가? 그 시각 강태식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자신을 향한 정교하고 무자비한 보복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의 뇌리 속에서 절벽 위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니녀네비가 뭔데?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 외에는 이 모든 비상식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그는 어렴풋이 진실의 윤곽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심판의 날은 지독히도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시작되었다. 제7갱 7특임대대 전 병력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훈련이 아닌 완전 군장을 갖춘 집합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는 대대원들은 불안한 수군거림 속에서 거대한 연병장에 도열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대장을 포함한 부대의 모든 장교들조차 굳은 얼굴로 사령대 앞에 서 있을 뿐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오전 9시 정각, 부대 정문으로 헌병대의 호송 차량 행렬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검은 세단들. 연병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차량이 멈추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이강석 대령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수갑을 찬 3명의 죄수가 끌려 나왔다. 한때 사자처럼 부대를 호령하던 강태식 대위, 그의 옆에서 아첨하던 최민준 중위, 그리고 그의 주먹 노릇을 하던 황진수 하사였다. 그들은 군복이 아닌 허름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계급장도 명찰도 부대 마크도 모두 뜯겨나간 그저 이름 없는 죄수일 뿐이었다. 며칠 만에 그들의 얼굴은 퀭하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겁에 질려 있었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군인들이 충격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때 하늘 같았던 지휘관의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3명의 죄수가 사령대 앞으로 끌려와 무릎을 꿇려졌다. 이강석 대령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냉혹하게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제3군단 사령부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는 강태식의 이름 아래 저질러진 모든 범죄를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다. 군수품, 횡령, 부패, 직권, 남용, 부하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 그가 읽어 내려가는 죄목들은 그동안 쉬쉬하며 덮여왔던 부대의 썩은 환부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병사들은 분노와 경악 속에서 숨을 죽였다. 여 이상기 피의자 강태식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의 일부다. 이강석 대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이 무릎 꿇은 강태식을 향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중대한 범죄는 따로 있다. 연병장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피의자 강태식 그리고 공범 최민준, 황진수는 동료 장교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했으며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절벽 아래로 내던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충격적인 발표에 연병장 전체가 술렁였다. 그 피해자는 바로 여러분의 동료였던 안유진 중위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태식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 신락 같은 희망 혹은 바락과도 같은 분노가 스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안유진이 꾸민 모함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외치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멀리서부터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해져 연병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군인들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하늘을 향했다. 육중한 동체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한 대가 연병장 상공을 낮게 선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동체 옆면에는 3개의 별이 선명하게 그려진 군단장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군단장이 직접 이곳에 강림한 것이다. 헬리콥터가 연병장 한쪽에 착륙하며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켰다.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안진표 중장이었다. 그는 전투복도 정복도 아닌 간소한 근무복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연병장의 모든 군인들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가 되었다. 대대장이 목이 터져라 전체 차렷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를 외쳤다. 수백 개의 팔이 동시에 경례를 붙이는 장관이 펼쳐졌지만 안진표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사령대 앞으로 걸어와 무릎 꿇은 강태식의 바로 앞에 섰다. 강태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존재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군단장이 왜 일개대위의 재판장에 직접 나타난 것인가? 안진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강태식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과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는 냉혹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그 시선 아래 강태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군단장의 얼굴을 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의 뇌리속 깊은 곳에서 먼지 쌓인 기억의 파편 하나가 떠올랐다. 안유진의 인사기록 카드. 가족관계란에 적혀있던 이름. 무원진표. 그 이름과 눈앞에 세 개의 별이 겹쳐지는 순간 강태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절벽 위에서 자신이 의기양양하게 내뱉었던 질문이 귀청을 찢을 듯이 메아리쳤다. 니년 애비가 뭔데? 답이 여기 있었다. 자신이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그 여자의 아버지가 바로 지금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군단장이었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의 이성은 완전히 박살났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풀렸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거품이 흘러나왔다. 그의 몸이 실 끊어진 인형처럼 옆으로 쓰러지려 했다. 그때 안진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알겠나.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강태식은 그 목소리를 듣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끄윽, 끄, 흐흐흐.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된 영혼이 내지르는 마지막 단말마였다. 안진표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헬리콥터를 향해 걸어갔다. 심판은 끝났다. 이강석 대령이 손짓하자 헌병들이 축 늘어진 강태식을 짐짝처럼 끌고 갔다. 갈기갈기 군복이 찢긴 것은 그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과 오만함, 그리고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헬리콥터가 다시 하늘로 솟아오르고 연병장에는 오글루시텔나의 짓이나 압도적인 침묵만이 남았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곳에 서 있는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 못했다. 강태식의 몰락이 몰고 온 후폭풍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이었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안진표 중장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증거와 자백이 공개되자 변호인단조차 변론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판결은 군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엄중했다. 주범 강태식은 초병살해, 미수직권 남용 횡령 등 12개의 죄목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으며 군인 연금을 포함한 모든 군 관련 혜택을 박탈당했다. 그의 이름은 군의 역사에서 치욕의 상징으로 기록될 터였다. 공범인 최민준 중위와 황진수 하사 역시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그들이 법정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었다. 하지만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안진표 중장의 칼날은 썩은 뿌리를 향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강태식의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대대장은 직위해제 후 강제 전역당했고 사단 내의 관련자들 역시 줄줄이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제707 특임대대는 사실상 부대 전체가 해체 후 재창설에 가까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겪어야 했다. 부패의 먹구름이 거친 자리에는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다. 그는 부대원 전체를 모아놓고 명예와 전우애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 부대의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 원사의 주름진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혼란이 가라앉은 어느 날 오후 안유진은 군단장실로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갓 다림질한 깨끗한 전투복 차림으로 아버지이자 상관인 안진표 중장 앞에 섰다. 신고합니다.
중2 안유진 20곡씩 씻으면 엑스월 X1 부로부대에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래 앉아라. 안진표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낮고 차분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유진에게 건넸다. 그녀에게 내려졌던 모든 혐의가 공식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서였다. 사무적인 절차가 끝나자 안진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걸린 무거운 중장 계급장을 잠시 내려다본 뒤 집무실 창가로 걸어갔다. 유진아. 그는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아버지의 목소리로 딸을 불렀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유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군단장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니다. 안진표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와 아버지로서의 고통이 서려 있었다. 내가 만든 군대라는 조직이, 내가 평생을 바친 이곳이 내 딸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 지휘관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나는 실패했다. 네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군단장님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보호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저 한 명을 위해 군 전체를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어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신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딸의 말에 안진표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붉어졌다. 그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군단장과 중위가 아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버지와 딸, 그리고 동료 군인이었다. 앞으로의 길도 험할 거다. 안진표가 말했다. 사람들은 너를 안진표의 딸로 기억하고 수군될지도 모른다. 상관없습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증명할 겁니다. 제 이름 앞에 붙는 그 어떤 수식어도 제 발걸음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녀의 눈은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1년 후 혹한기 훈련이 한창인 강원도의 눈 덮인 산악지대. 한 명의 여군 장교가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알파팀 2시 방향 능선을 따라 우회 침투 브라보 팀은 나와 함께 정면 계곡으로 진입한다. 적의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시킨다. 중위에서 대위로 진급한 안유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바람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를 따르는 부대원들의 눈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낙하산이나 군단장의 딸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피와 땀으로 가장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지휘관으로 거듭나 있었다. 작전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다. 훈련 종료 후 산 정상에 선 유진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끔찍했던 폭풍우는 지나갔고 그녀의 앞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만이 볼 수 있는 장엄한 새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숨은 별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대한민국 육군의 가장 밝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의 하늘을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